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2022년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에 34%가 놀랍게도 20, 30대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이 호소한 질환은 바로 무릎 연골 연화증이라고 합니다. 무릎 연골 연화증,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질환명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탱탱해야 할 무릎 연골이 지나치게 물러지면서 그 무릎 기능이 퇴화하는 건데요. 자, 지나친 다이어트나 운동 부족, 과한 운동, 그리고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자세 같은 것들이 이런 무릎 연골 연화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무릎 연골 연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장시간 쭈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시는 거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체중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여의보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반덕진 원장님, 이대희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앞서 오프닝 때 이 무릎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 원장님, 이 무릎 연골 연화증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계단을 오를 때 그리고 통증을 쉽게 느끼고 그리고 걷다 보면은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오랫동안 굽히고 있다가 이제 있는 자세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리고 주로 무릎 통증이 뭐 뒤쪽 이런 쪽이 아니라 무릎 앞쪽에 국한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특히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대략 무릎 연골 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골이 한 번 손상되면 잘 회복이 어렵다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물론 이제 한의학적 치료로 침, 뜸, 부항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우선 따뜻하게 온찜질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부종이 너무 심한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냉찜질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고요. 테이핑을 한다든지 적절한 스트레칭, 또 허벅지 근육을 길러주시면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려운 게 이 연골인 만큼 지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의보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정말 조심해야 할 질환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1등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같을 때 조금만 코를 훌쩍여도 그리고 조금만 기침이 나와도 내가 혹시 감기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 원장님, 이 감기란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감기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상기도 감염입니다. 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를 주증상으로 하고 그 비강과 인후두 점막에 급성 감염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미국 통계로 찾아보면 대략 성인 한 명당 1년에 한 3, 4회 정도는 감기에 걸리고 직장 결근의 약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자, 사실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본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추운 환경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감기에 걸리게 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감기에 걸리는 대부분의 원인, 즉 2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3 정도는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리노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는 잠복기는 1일에서 3일 정도,
이고 근데 가끔은 이렇게 24시간 내에도 발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콧물이 흐른다든지 코가 막힌다 또는 재채기 등의 증상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 증상, 예를 들면 기침이라든지 두통, 또 전신 무력감, 오한, 발열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인지 리노바이러스의 감염인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코가 막히는지 그리고 콧물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임상적 판단 기준이 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중이염이라든지 부비동염, 천식의 악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감기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은데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감기는 쉬면 낫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해야 하니까 감기에 걸리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그래서 뭐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바로 약을 처방해 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반 원장님, 이렇게 감기에 걸리게 되면 서양 의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죠? 예, 일반적으로 감기에는 특효약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든가 오한이 난다든가 근육통이나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세트아미노페인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이제 염증제 같은 경우를 처방받아서 저희가 복용할 수 있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페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과량 복용했을 때는 간독성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보고돼 있었고,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대표적으로 위장관 출혈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드실 때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탈수가 동반된 고령인 경우에는 신부전 같은 경우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단순히 감기였을 때 이제 과량의 이제 이런 양약들을 많이 복용하시는 건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감기로 인해서 이렇게 비강이나 후두의 점막이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에 후비르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콧물이 넘어가서 발생하는 기침이라든가 가래, 그리고 후두의 이물감 같은 경우가 그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 기침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특히 실내 습도를 꼭 유지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그 수분 섭취와 휴식,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는데 항생제가 그 몸 안에 있는 유익한 균까지 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몸에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반 원장님 사실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항생제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내 유익 세균 같은 장내 그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항생제를 기본으로 처방을 해야 될 때가 꼭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범 단위로 이렇게 그 통상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됐을 때는 최근 논문에서는 오히려 폐렴이라든가 편도주의 농양, 그다음에 인두주의 농양의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결과 논문이 브라질 학회에서 호흡기 학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흥부학회에서는 오히려 항생제를 자주 처방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폐렴의 발생 빈도수가 더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만으로 계속 복용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세균 감염이 의심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항생제,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서양의학적인 치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양약 같은 경우 복용하실 때는 좀 더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고 해서 가끔 감기약 드셨던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피부라든가 구강 정막 그리고 몸 전체의 소화기 점막 같은 경우가 괴사가 되는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그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그리고 병의 진행 정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가끔 위험한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도 함부로 복용하시지 꼭 마시고 근처 병원, 뭐 한의원에서 꼭 같이 진료 보시면서 감기를 치료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빨리 나으려고 먹는 이 항생제가 오히려 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복용하실 때는 주의를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감기도 증상이 정말 좀 다양하다 보니까 다른 질환들이랑 많이 좀 헛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가장 이제 코로나19 뭐 유행할 때에는 감기와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사한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감기와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키트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감별을 했듯이 우리 코 주변으로 나타나는 급성 부비동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바이러스성으로 대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화낭성 코의 분비물이라든가 코막힘 같은 경우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부비동염은 그 얼굴 안쪽의 염증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비동, 우리 머리뼈 안쪽의 염증으로서 이 안에 뭔가 이제 압박감을 받는다든가 충만감 같은 경우를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목 자체가 계속 많이 아픈 급성 인두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컹컹거리는 기침처럼 그리고 목이 쉰다든가 했을 때 발생하는 급성 후두염,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만성 기침, 약 3주 정도 이어지는 기침이 났을 때는 급성 기관지염 같은 경우를 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주 감기와 우리가 헷갈리는 독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잠복기 이후에 38도에 이르는 고열에 그리고 몸이 떨리고 힘도 빠지고 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많은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키트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한의원이나 의원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사용을 해서 또 진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각각의 증상들은 유사하지만 꼭 그 감기가 하루 이틀 낫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계속 쉬기만 하시기보다는 꼭 병원 진료 그리고 한의원 진료 꼭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감기가 나은 뒤에도 계속 잔기침을 달고 다닌다든지 두통을 느낀다든지 계속 졸리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자, 감기가 나은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후유증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 원장님? 방금 이제 반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증상 중에 하나인 급성 부비동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폐 실질에 감염이 같이 되면서 폐렴이 있고 중이염, 중이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중이염, 혹은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만성 기침이라든지 아까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기력하다, 피곤하다, 또는 미각이 변화해서 맛이 안 느껴진다거나 지나치게 쓰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라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수두나 인플루엔자를 앓고 난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이 회복되는 중에서 갑자기 구토와 혼수에 빠지는 경우인데요. 뇌압 상승과 그리고 간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이게 4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요. 예. 네, 뇌압 상승이나 혈중 암모니아 상승 또는 황달이 없이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혈액 응고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임상 증상으로 이 라이 증후군을 이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 증후군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심각한 질병이네요. 이렇게 아무리 가벼운 감기라고 할지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감기를 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감기에 대해서 옛 고전 상한론이라 하는 아주 오래된 고서적부터 언급된 경우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감모 또는 상한 또는 상풍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이라는 표현이 제일 대표적인데요. 결국 차가운 기운에 인체가 손상돼서 감기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제일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태음병, 소음병, 거름병을 나눠서 각각의 질병들이 변화하는 양상이라든가 병리 양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대략적인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서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인체의 전기, 즉 면역력 자체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외부에 있는 그 감염성 병원체가 들어오고 이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치료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각각의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인체 면역력을 같이 보강하는 약재들을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인체를 보강하는 뭐 인삼이라든가 아니면 숙지향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이런 약재를 같이
그 감기약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체의 면역력을 같이 보강하는 치료를 통해서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치료율이 높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그 감기라는 말을 감기 하나라는 질병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한 상풍은 큰 범주라며 감모 하나를 가지고도 조금 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풍한감모, 풍열감모, 기어감모, 음허감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풍한감모는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는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침이 나고 가래색은 맑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좀 아프다. 풍열감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발열 증상이 좀 많아져서 열도 나고 바람도 좀 싫어하고 간혹 땀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코가 막히고 그리고 콧물색은 주로 탁하거나 누런 편 그리고 특히 특징적으로 목이 붓는다든가 마르고 입이 건조하고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또 많으며 가래량은 많지 않고 적으면 좀 끈적끈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어감모라는 거는 앞서 말했던 두 가지하고 좀 다르게 평소 체력이 약한 경우나 감기가 오래돼서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고 우한 발열 두통이 있는 편이 에다가 무기력하거나 또는 기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또는 입맛이 떨어진다는 하는 경우를 겸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음허감모 같은 경우는 몸에 원래 기초 체력이 조금 약하고 기본 물질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발열 두통은 심하지 않은데 몸이 전체적으로 처지고 그리고 항상 목 안이 건조하고 그리고 마른 기침이 난다든가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경우에 열이 나는 경우를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들어보니까 이 감기를 증상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또 어떤 뭐 약제나 그리고 침술이 달라지겠죠?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풍한감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우리가 그 몸에 있는 체표에 있는 외부의 감염 병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현계나 방풍 이런 약제들을 좀 쓴다면 풍열감모 같은 경우에는 입 안쪽 인후부 쪽에 염증이 생긴 거를 방지하는 뭐 연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통해서 청열시키는 경우 그리고 기어감모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삼이라든가 이런 약제를 통해서 몸의 면역력을 보강하는 경우 그리고 음허감모 같은 경우는 몸에 기초적인 우리의 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액 같은 경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숙주향 같은 약제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몸의 이제 경혈을 보면은 그 신장 쪽에 관련된 그 경혈들을 보통은 써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이 감기를 얘기하시면서 감기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후유증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약 치료나 침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하는데 만성 기침이라든가 무기력 이런 미각의 변화라든가 식욕 부진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서 한약 치료, 침 치료를 했을 때 우수한 효과를 많이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제 염증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세균 감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될 때는 항생제를 같이 처방을 해서 병행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한 피로감이라든가 호흡곤란, 관절 통증 이런 경우에 한약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났다는 연구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비춰봤을 때는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한약 치료를 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뭔가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대 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감기 이후에 아주 진한 가래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호흡을 통할 때도 호흡이 좀 많이 불편하셨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가래량이 또 많지 않아서 뱉기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음허감모에 준해서 저희가 치료를 약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같이 했었는데요. 처음에 한 2주 정도 했을 때는 증상이 약 한 40~50%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른 기침 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허감모에 대한 치료를 했을 때 똑같은 효과를 봤었고요. 그리고 70대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소에도 소화기가 약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많이
그 코로나를 오랫동안 앓으시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소화기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맛도 떨어지고 기력도 약해지면서 소화도 더 안 되고 속도도 더 부족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억 안모에 준해서 저희가 치료를 했었고 약 한 2주 정도 치료를 했을 때는 소화기 증상은 다 개선이 됐었고 무기력감이 좀 남아 있었지만 이것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치료하시고는 현재는 다 회복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또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먹으나 마나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감기에 걸렸을 때 좀 이제 복용을 하면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차나 음식이 있는지도 궁금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반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감기에는 대표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생강차, 그다음에 계피차, 칡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강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보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같이 또 있고 계피차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체표 쪽의 순환, 즉 피부 주변의 순환을 통해서 몸이 으슬으슬 춥다든가 했을 때도 도움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칡차 같은 경우는 특히 목 주변의 목덜미 쪽으로 많이 뭉치고 아픈 경우에 복용하시면은 감기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뭔가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감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손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내 환경에서 주로 많이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실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주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무리해서 업무를 하지 마시고 주로 푹 쉬시면서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드셔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감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자,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안면마비인데요. 안면마비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어떤 얼굴의 기능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많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안면마비 중에서도 가장 흔하다고 하는 그 벨마비라는 증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안면신경 마비 중에 절반 이상인 특별하게 원인이 없이 갑자기 돌연히 발생하는 안면 마비를 벨마비라고 하는데요. 네. 한쪽 편측에만 나타나는 마비를 뜻하게 되면서요. 다른 이제 뇌신경 증상이라든지 중이염 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안면 마비 환자가 온다면 혹시 귓바퀴라든지 웨이도 쪽으로 혹시 수포 현상이 없는지 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고 관찰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또 흔히 나타나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와 감별해서 볼 수 있는 점이겠습니다. 치료법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복용이 이제 필수적인데요. 요즘에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벨마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찬 곳에서 자게 되면 입이 돌아간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안면마비가 온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혹시 이게 벨마비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벨마비의 원인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차가운 온도 또는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술을 먹고 찬 곳에서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안면마비가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을 네. 먹고 찬 그러니까요. 곳에서 자고 나서. 네, 네네. 항상 음주를 하시면은 집에 항상 귀가를 하시는 게 네. 건강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모습은 눈 한쪽은 이제 표정이 지어지는데 다른 한쪽은 안 지어진다든지 입에서 침이 샌다든지 이런 건데 벨마비의 증상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 설명해 주실까요?
벨마비의 경우에는 편측성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고요. 네. 한쪽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쪽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도 한쪽만, 어느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만 주름이 생기지 않아요. 주름이 오. 생기지 않고 또 눈 같은 경우도 감으면은 한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 혹은 입을 이제 완전히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이제 입이 올라가는 쪽. 또 그래서 양치를 하다가 입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가 없어서 물이 새는 증상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안면신경마비, 벨마비 같은 경우는 하관부나 윗부분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중추성 안면신경마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하관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감별점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증상이 오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경계해야 할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질환이든 이게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반 원장님 혹시 이 안면마비, 벨마비도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조 증상이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얼굴이 뻣뻣하고 굳어진다. 내 얼굴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눈과 입술 주위가 수시로 좀 떨린다든가. 그리고 특히 귀 뒤가 아픈 통증이 느껴지고 귀가 갑자기 청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귀가 안 들리는 정도의 먹먹함이 있다든가 어느 순간 입에서 그냥 입이 좀 잘 안 다물어진다.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 그리고 미각이 떨어진 거나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가 먹먹한 거 반대로 너무 청각이 예민해서 작은 소리도 갑자기 너무 귀가 아프다든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전조 증상을 알려주셨지만 어쨌든 그 일상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이상 증세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의심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안면마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얼굴 쪽에 마비가 됐기 때문에 표정을 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게 걸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정밀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자, 이 부분은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이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벨마비에 속하기 때문에 증상 진행이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영상학적 이제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신경학적 검사 소견에서 비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병변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또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관별할 수 있는 다른 진단법이나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어떤 평가 도구들이 있을까요? 육안적 평가 도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하우스 브렉만과 그리고 야나기하라 평가법 등이 있는데요. 먼저 하우스 브렉만 평가 도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얼굴 부위별로 상태나 동작 등을 총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각 기능을 0점에서 4점 정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서 총점은 40점이 되고요. 이 점수가 낮을수록 안면신경마비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네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혹시 또 평가 도구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나기하라 평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하우스 브렉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총 간단하게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 시에 내 눈, 뺨, 입의 대칭 정도를 점수를 매겨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가지의 기본 표정에 대해서 이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마를 찡그린다든지 가볍게 눈을 감아보고 또 입을 벌리고 미소를 지어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를 크게 하거나 오를 시켜보는 이런 동작들을 해서 이 총합의 4를 곱한 후에 계산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5가지 기본 표정 시에 연합 운동에 또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해서 이 환자의 증상을 또 이제 판별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연합 운동까지 같이 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뿐만 아니라 후유증 같은 2차적인 증상까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원장님 연합 운동이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거 뭐 정확히 어떤 건가요?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근육을 이렇게 움직일 때 특정 근육을 움직일 때
꼭 그 근육, 내가 타겟한 근육이 아니고 다른 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눈을 감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든지 나는 이제 입만 웃어보세요라고 했는데도 이게 볼 쪽으로 패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런 운동을 이제 연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안면마비의 진단법을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비의 증상은 침 치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이 안면마비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나요? 한의학적으로 우선 이 안면마비의 원인은 맥락이 공허한 틈을 타서 풍한이라고 하는 것이 조경명 위경과 수태양 소장경에 침범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락의 기혈 순환이 너무 엉클어지는 바람에 근육이라든지 경락 등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를 이렇게 만나보면 이 안면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굉장히 오래 준비하면서 컨디션이 저하된 경우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후에 갑자기 차가운 온도를 만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마비 초기에는 리기 거풍이라고 해서 기를 좀 다스려주고 풍을 제거하는 이 치료법으로 먼저 접근을 하되 이제 치료 후기, 회복기에는 반드시 전기를 보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는 빠를수록 굉장히 좋고요. 안면신경 손상률이 최대가 되는 14일 안에는 무조건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침, 뜸, 부황 또는 전기침, 복약침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다만 후유증이 워낙 명확하고 환자분들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질환인 만큼 최대 증상이 나타나고 4일 안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부종이라든지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전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안면마비처럼 어떤 그 질환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얼굴에 좀 비대칭이 있잖아요. 뭐 웃을 때 입이 좀 많이 삐뚤어진다든지 표정을 지을 때 한쪽 눈썹만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질환으로 볼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는 질환이라기보다 내가 오랫동안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반드시 사람이 웃을 때 양쪽 입꼬리를 올리기보다는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자세가 틀어지면서 이제 흉쇄유돌근이라든지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 축두근 또는 이제 입을 씹을 때 쓰는 이런 근육들을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네. 이런 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습관으로 인한 증상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진단법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후유증, 말 그대로 내 얼굴 표정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반 원장님 어떤가요? 후유증 설명해 주시죠. 예, 후유증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안면신경 마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네. 함으로써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빨리 회복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대체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이시거나 또는 당뇨 환자 또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시기가 또는 늦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고 후유증을 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후유증은 그 근육이 마비가 돼서 그 마비에도 다 회복되지 못해서 그냥 겉보기에 봤을 때도 안면에 좌우 비대칭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연합운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눈만 그냥 감으려고 한쪽 눈만 감으려고 했는데 반대쪽 눈까지 감긴다든가 하는 연합운동이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눈물, 악어 눈물 증후군이라고 해서 침샘으로 가는 일부 신경이 눈물샘으로 잘못 연결이 돼서 우리가 마치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처럼 침이 나올 때 눈물이 함께 나오는 경우를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음식 생각을 하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말초신경 이렇게 마비에서는 질환을 앓고 나서 얼굴에 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이라든가 청력 저하 또는 이명 같은 경우도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안면신경 마비가 생겼을 때는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안면마비는 빠른 치료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치료의 골든타임은 언제인지도 궁금한데 이 원장님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또 그렇게 해야 내가 혹시라도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마비는 아닌지 또 빨리 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바로 내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즉 벨마비 진단을 받으셨다면 4일 이내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시고 또 2주가 안면신경 손상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자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후유증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 4개월 동안은 반드시 한약을 병행해서 침치료라든지 전기침, 복약침 등 치료를 좀 꾸준하게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최대한 빨리 자주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면마비에 그 관련된 어떤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경우에는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막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대를 착용하거나 특히 잠을 자는 경우에는 한쪽 눈을 테이프로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이제 한약이라든지 침, 전침, 약침 이런 치료들도 당연히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치료이고요. 또 초기 증상의 악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후유증도 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특히 이제 회복기에는 아까 이제 한약적 같은 경우에는 기력을 회복해주고 보충해주는 치료법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네. 회복기에는 이러한 치료과 동반해서 적극적으로 안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본다든지 윙크 또는 콧등 찡그리기 또 여러 가지 아에 이오 우 같은 발음을 크게 해서 이 주변 근육도 많이 움직여 주시고요. 또 이제 그것도 귀찮으시면 풍선 불기, 뭐 빨대 사용해서 빨대 사용해 보기, 볼에 바람 넣기 이런 운동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안면 근육을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이제 몸이 약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면을 취해 주시고 음주는 절대 삼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도 웬만하면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규칙적이고 영양이 넘치는 식사를 함으로써 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원장님 앞서서 이 안면 운동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얼굴하고 손발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발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안면 마비 같은 경우는 보통 안면 근육이기 때문에 안면 근육을 많이 사용하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침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원위 치료를 보통 하기 때문에 손끝이나 발끝에 침을 놓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네. 이때 뭐 손발을 이용한 마사지가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위를 막 움직이실 에너지가 있다면 안면 근육 마사지를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그 짐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네. 짐 캐리 얼굴 보시면서 한 번씩 좀 따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얼굴 네. 근육이 굉장히 다이내믹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면 마비 중에 하나인 벨 마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항상 1순위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주제 만나보시죠.
네, 이거 정말 많이 선물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비싸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그쵸. 네. 자, 하지만 비싼 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오늘 두 분의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삼과 홍삼 우리가 흔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인삼 같은 경우는 소화기와 호흡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또 무기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약재가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이로 인한 권태감이라든지 피로감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제 소화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부진하다든지 또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이제 부정맥, 즉 강심작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몸의 컨디션이 많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시력이라든지 청력, 눈이 침침하다 이런 경우 있죠. 네.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주의력이 향상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효과적인 약재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인삼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삼을 찌고 말리게 되면은 홍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 원장님 이 과정에서 어떤 뭔가 성분의 차이도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성분에 있어서 차이라기보다는 그 효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인삼을 채취를 해서 그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걸 수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삼 같은 경우에는 그 효능 자체가 몸의 기초 에너지를 보충하는 부분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삼 우리를 치면 이제 기름으로 치면 원유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정제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이제 자연 건조를 하게 됩니다. 자연 건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약재로 쓰는 인삼이 됩니다. 그래서 인삼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화기와 호흡기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기능, 그리고 강심작용 같은 경우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아까 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찌고 그다음에 이걸 말리게 되면 홍삼이 됩니다.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작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몸에 활동한 에너지 자체가 부족했을 때 이거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금 보충해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효능이 조금 강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요. 우리가 치면은 인삼은 약간 휘발유 같다고 보시면 이 이제 홍삼 같은 경우는 휘발유를 약간 기화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엔진에 좀 넣어주는 것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전 사실 항상 궁금했던 게 인삼이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뭐 무슨 삼 이렇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삼, 인삼, 홍삼에 대해서 원리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TV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뭐 산삼 뭐 이런 것이 뭐 몇백 년이 돼서 뭐 몇억 원에 팔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보면 오래될수록 약효를 더 쳐주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혹은 뭐 또 다른 더 좋은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반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연근이 좀 오래될수록 좋다는 게 분명히 함유 성분 자체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포닌 같은 경우나 진세노사이드 같은 경우도 좀 더 함유량이 좋기 때문에 좀 오래 재배된 걸수록 좀 좋다고 보고 있어서 산삼 같은 경우나 이렇게 장내산 같은 경우도 좀 산에서 또는 오래 또 이렇게 재배된 경우에는 충분히 효능 면에서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 가격에 비해서 효능이 그 정도로 좋을지는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받침 뿌리로 하는 뿌리가 수염이 길고 그리고 무늬가 가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인삼의 줄기로 연결된 노두가 조금 더 길고 그리고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약간 오돌도돌한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경우에 좀 더 상품으로 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인삼을 만약에 드시게 되거나 할 때는 좀 더 효능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반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래됐다고 비싸다고 하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한 맞습니다. 어느 정도가 그러면 몇 년근이 좋은 거예요? 보통 대체적으로 약 한 4년근 이상이 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효능은 좀 나타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구할 수 있는 게 4년근, 5년근, 6년근 이렇게 인삼들을 구해서 이제 복용을 하시거나 할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유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인증이 된 곳에서 그렇죠. 네, 그런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삼이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이 많다고 표현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에 열감을 느낀다든가 얼굴이 발개진다든가 한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모세혈관이 쉽게 확장되거나 그다음에 심장 자체에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삼 자체가 강심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몸이 허약해서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심장 자체가 약간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 앞서 얘기했듯이 기름만 계속 좀 잘못 넣어줬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열이 더 뜬다든가 아니면 이제 심계양증,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가 답답하다든가 조금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인삼차를 먹었더니 잠을 좀 못 잔다는 불면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인삼 같은 경우로 제품을 드시거나 하셨을 때는 주변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같이 진료도 받아보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복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용량 자체를 가끔은 욕심을 내서 좀 과하게 이렇게 한 번에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g 이상 한 번에 드신다든가 하시면 아무래도 괜찮은 분들도 소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장이나 이런 데 순간적으로 좀 부담이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뭐 내가 열이 많아, 예. 뭐 나는 몸이 차하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뭐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일단 좀 간략하게라도 열이 많은 사람은 보통 이렇더라. 좀 그 정도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열이 좀 많은 사람은 좀 활동적인 성향을 좀 가진 경우가 좀 많고요. 네. 보통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잘 때 손발을 내놓고 자는 사람과 이불을 덮는 사람을 구분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찬바닥에 꼭 자야 잠을 좀 자. 예를 이러면은 몸에 기초적으로 열감을 좀 쉽게 느끼고 열을 좀 느끼는 경우 있고 반대로 나는 항상 잘 때 수면 양말을 신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몸이 찬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때 손발을 내놓느냐 아니면 이불 덮거나 할 때 혹시 답답함을 느끼느냐 이런 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간단하게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좀 오래된 경우에는 섞여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 인삼이나 홍삼도 약효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뭐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렇죠. 인삼과 음식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삼계탕인데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좋아합니다. 경우에는 이제 영양분이 워낙 풍부한 닭과 인삼을 같이 먹으면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또 에너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다만 둘 다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성질인 이제 좀 체질인 분들은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돼지고기인데요.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을 녹여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같은 걸 기름에 구워서 이렇게 드실 때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저하해서 콜레스테롤을 저하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더 배가 되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인삼과 홍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나가고 있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